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자식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고 그 눈빛 하나에 내 존재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사람인가 하는 생각으로 심란해지고 그저 참고 때로는 화를 내다가 내가 나를 스스로 탓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더는 참지 마세요. 사랑이 존중을 잃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종속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시당했을 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반드시 해야 할 말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움을 주었는데 돌아온 건 원망뿐인 황당한 상황. 그때 필요한 단호한 한마디는 무엇인지, 그리고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건방짐을 멈춰 세우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은 당신의 관계를 분명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당신에게 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목감기로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생강차와 보양식을 정성껏 준비했죠.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식탁을 힐끗 보더니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또 이거야? 맨날 똑같은 반찬. 지겹다 지겨워. 나는 밖에서 일하느라 죽겠는데 집에서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었던 건데. 하지만 남편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는 말만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그 문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가슴까지 쾅 하고 닫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 식은 음식을 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숟가락 하나 들 힘이 나지 않았죠. 이런 말을 들으려고 내가 아픈 몸 이끌고 밥을 차린 건 아닌데 그 마음이 가슴 안에서 계속 웅웅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지금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말하고 싶었습니다. 억울했으니까요. 지금껏 해온 노력이 남편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려. 오히려 남편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 또 시작이네. 당신은 왜 맨날 감정적으로 굴어? 그럼 앞으로 안 먹을게요.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은 사실 상대방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보다도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반발하며 돌아서는 그 태도입니다. 분명히 난 서운해서 말했을 뿐인데 왜 상대방은 나를 이해하기는커녕 되레 화를 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도덕적 방어 기제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바로 맞아, 미안해라고 하기보다
그게 왜 내 잘못인데?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건데 왜 몰라줘?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려는 말부터 꺼내게 됩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건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불편해지는 일이기도 하죠.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이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죠. 상대방은 압니다. 이 사람은 나를 쉽게 떠나지 않을 거야라는 거요. 그래서 더 쉽게 말을 내뱉고, 더 쉽게 무례해지고, 때로는 더 무심하게 굴기도 합니다. 즉,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는 안도감이 오히려 말의 경계를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보살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은 미안해지기보다도 또 감정적으로 굴어 또 과거 얘기네 하며 도리어 더 단단하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감정이 아닌 자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현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다. 이제 그 어머니가 마침내 그 자각을 만들어낸 한마디를 꺼냅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가려던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 말 했어. 동료에게도 그렇게 하니? 남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지? 하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죠. 어머니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동료에게도 이런 거 지겹다고 말해? 아니면 그런 말은 상처 줄까봐 안 해? 근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피하며 조용히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보, 내가 좀 예민했나 봐. 미안해.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건 결국 그 한마디입니다. 미안해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눈빛으로 알 수 있었기에 더는 뭐라고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원하는 건 돈을 갚으라는 것도 돌아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존중입니다. 그동안 내가 베푼 사랑이 무시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상대방이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비난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자각을 만들어내는 질문입니다. 그 말, 당신 친구에게도 그렇게 해. 이 말은 상대방의 태도를 단숨에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스스로 깨닫게 하죠.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눈물 흘리지 않아도, 한마디로도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 바로 여러분의 격을 지켜주는 존중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당신에게 오랜 세월 홀로 자식들을 키운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살며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두 아들을 어엿하게 키워내고 나니 남은 건 노년을 위한 작은 보금자리와 조금의 여유 자금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여 전세금을 마련할 때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내어 주었죠. 그때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답했습니다. 갚긴. 뭘 갚아. 내가 잘 살면 그걸로 갚는 거지.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큰아들은 아이도 낳고 어느덧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큰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어딘가 복잡했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작은 사업 하나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점포도 괜찮은데 알아놨고.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초기 자금 한 5천 정도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아, 지금 아버지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아직 남은 거 있잖아요. 아버지 가게 하면서 모아 놓은 거, 그거 그냥 놔둬서 뭐 해요? 아버지는 어디 놀러 다니셔. 그 돈은 저 도와주려고 모은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아버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죠. 그 돈이 그냥 생긴 줄 아나? 내가 어떻게 아꼈고 얼마나 참고 그걸 모았는데.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쥐꼬리만 한 돈이잖아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만 몇 년 더 일하시면 그거 다시 모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왜 그 돈 아껴? 아들한테 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 전체를 희생만 하라는 말투였고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의무로 여기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찬물, 잔 하나를 바라보며 그 물 속에 자신이 삼킨 속마음을 띄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아이는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단호하지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 아버지가 널 위해 해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아들은 멈칫했습니다. 내 결혼은 내가 선택한 길이고 그 무게는 이제 내가 지고 가야 해. 아버지 인생은 누구를 위해 끝까지 희생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내어줬다는 걸. 여러분. 이 순간 아버지가 꺼낸 이 한마디는 자식을 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의 무책임을 멈추게 만드는 성장을 요구하는 한 문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권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권리의식이 높은 사람은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식은 부모의 선행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고 의무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때 부모가 경계선을 긋지 않으면 자식은 점점 더 요구하고 점점 더 무례해지고 결국엔 부모를 자원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말했습니다. 도움은 한 번 베풀되 그 끝은 반드시 지혜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사랑은 멈추지 않지만 희생은 멈춰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꺼낸 여기까지야 라는 말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시작의 경계선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생을 밀어주는 바람일 수는 있어도 대신 걸어줄 다리는 아닙니다. 이 한마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 말은 부모의 자존을 지키고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단단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당신에게. 오랜만에 만난 여동생이 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언니, 은행 가서 이 서류만 내고 오면 돼. 창구 가서 대출상환, 유예 신청서라고 말하고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진짜 간단해. 그냥 접수만 하면 돼. 여동생은 바쁜 일정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렵다며 서류와 도장을 언니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행은 늘 낯설고 어렵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동생이 믿고 맡긴 일이라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이른 아침부터 은행에 나섰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대기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죠. 번호가 불리고 창구에 가서 서류를 내밀었을 때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건 상환유예 신청서인데요.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시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언니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동생이 그냥 접수만 하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요. 저는 잘 몰라서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용어는 어렵고 말은 복잡했습니다. 결국 언니는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서류만 다시 챙겨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지친 몸을 소파에 내리자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서류했어요? 처리됐어요? 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언니가 본인이 아니랐어. 상담이 필요하대.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 그러자 여동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니, 진짜 이것도 못해요? 그냥 내 말대로 서류 내면 된다고 했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또 일을 못 끝내고 와요? 언니는 요즘 세상 흐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던진 다음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쥐꼬리만 한 서류 하나 못 내면서 도와주겠다는 말을 왜 해요? 언니는 요즘 세상 흐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그 말은 단순히 일을 못 했다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젠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지금껏 살아온 언니의 시간이 더는 가치 없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언니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손끝은 떨렸고 심장은 콱 막힌 듯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사람인가? 그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심리적 무력화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도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감정, 그것은 단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걸 넘었어 삶 전체의 의미를 갉아먹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잠시 후 여동생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언니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언니는 지금 내가 말한 그 쥐꼬리만 한 서류 하나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야. 언니를 대하는 너의 말투. 언니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대하는 그 태도. 그게 더 아프다. 여동생은 순간 당황한 얼굴로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언니가 사람 대접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넌 언니를 필요로 하면서 왜 언니의 존재는 무시하니? 이 말은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으로서 존엄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 전에 존중받아야 할 인간 그 자체입니다. 여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여동생은 언니 방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언니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함부로 말했네요. 진짜 죄송해요. 언니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낼 때 생겨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네 번째 이야기. 나의 부족함을 비난하는 당신에게. 며칠 후 언니는 여동생에게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컴퓨터 켜져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돼요. 진짜 쉬워요. 클릭 몇 번만 하면 된다고요. 그날은 여동생이 인터넷으로 서류를 출력해야 하는데 회사에선 프린트가 안 된다고 해서 언니에게 대신 해달라고 한 날이었습니다. 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서류인데? 그거 지난번에 보낸 거랑 비슷해요. 메일에 첨부한 거 열고 프린트 누르시면 돼요. 언니는 쩔쩔매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은 낯설고 메일 계정도 자동 로그인이 안 돼.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또 물었죠. 그때 동생이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언니는 이런 것도 못해요? 이래서 내가 뭐 좀 부탁하면 스트레스라니까. 그냥 스마트폰 하나 못 다루는 사람한테 뭘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그 말에 언니는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동생의 말은 단지 컴퓨터를 못 다룬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언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기술을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 전체를 뒤처진 존재로 규정해버리는 말투였습니다. 언니는 마우스를 잡은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언니는 내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서 컴퓨터를 켰어. 못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 했어. 무능한 건 아니야. 모르는 걸 알려주면 되는 거고 그걸로 사람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여동생은 말없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마지막 한마디에 그 말이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내가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했어서 언니가 너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이 한마디는 여동생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여동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다시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그날 이후 여동생은 언니에게 설명할 때 짜증을 내는 일이 확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단순히
단지 기술적인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존엄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를 다룬다는 건 일종의 능력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때때로 그 능력을 기준으로 나이 든 사람을 판단하려 들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연령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능력 없는 존재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단지 무례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관계를 해치고 상대의 자존을 침해하는 폭력에 가깝습니다. 동양의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나이 든 이를 공경하되 그 뜻까지 헤아려야 한다. 겉으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입장을 진심으로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단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과 마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언니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억지로 눌렀어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 한마디, 존엄을 지키는 한마디로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무능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나보다 많이 안다고 해서 언니가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이 말은 상대방의 말을 멈추게 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사랑은 무한하지만 존중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켜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존중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공감하지 못하는 거야. 이 말이 여러분의 격을 지켜줄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 나의 헌신을 비난하는 당신에게. 며칠 전 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아픈 강아지를 하루 돌봐주러 갔습니다. 친구의 강아지가 갑자기 아팠어. 그날 하루만 봐 달라고 했던 거죠. 나는 아침 일찍 강아지 사료와 간식, 배변 패드까지 챙겨서 버스를 갈아타고 2시간 넘게 걸려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종일 강아지를 안고 달래고 약 먹이고 배변 치우고 잠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밥 한 끼는 먹이고 재워야겠다 싶어 친구가 알려준 대로 사료를 먹였습니다. 그러다 저녁 무렵 친구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친구는 사료 그릇에 남겨진 사료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야, 너 이렇게 사료 먹이면 안 된다니까. 요즘은 알레르기 단계 보면서 하나씩 먹이는 거라니까.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먹인 게 잘못이었나?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의 배우자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낮잠도 너무 오래 재웠나 봐요. 이러면 오늘 밤에 또 못 자요. 요즘은 다 수면 교육하는데 이 정도 기본은 좀 알고 봐 주셨어야죠.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침부터 강아지 돌보고 약 먹이고 안았어. 재우느라 밥 한 숟가락도 못 먹었는데 그게 돌아오는 말이라니. 식탁 위엔 다시 나의 도시락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도시락을 한참 바라보다 말없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그제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어디가? 그때 나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모자랐나 보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친구는 당황해서 말을 더하려 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뭘 잘못했는지 너희가 말해주는 걸 들으면서 알겠더라. 그러니까 이젠 그 잘 알고 있다는 방식대로 너희 손으로 해봐야지. 나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비난받으면서까지 할 순 없어. 나는 너희 집 일꾼이 아니란다. 친구는 그제야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한 게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서러운 순간은 도와줬는데 돌아온 게 고마움이 아니라 질책일 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노력을 부족함으로 평가받는 순간 사람은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이 일이 벌어지면 그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를 가장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현자는 말했습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결국 지배로 변질된다. 상대방이 나의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관계의 불균형이 됩니다. 이럴 땐 반드시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이 한마디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해온 노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말입니다. 단호하지만 감정이 실리지 않은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행동을 멈추고 나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무조건 퍼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이라도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이 말은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따금 거울 앞에 서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정말 잘 살아온 걸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익숙하지 않은 일에도 용기 내어 나서고 잠 못 이루는 밤에도 묵묵히 참아온 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늘 조용한 얼굴을 하고 우리 안에 머물렀는지도 모릅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 누군가의 하루가 되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온 삶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아내고 버텨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내어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누군가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삶.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인생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오래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고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더 많이, 더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